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나무,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나무, 30년의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다. 20대 후반에 JP 모건 홍콩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 부사장 겸 한국, 일본, 대만 담당 애널리스트로 활약했다. 미국 3대 증권사인 메릴 린치의 한국 공동대표를 역임한 후 싱가포르에서 리저널 헤드로 근무했다. 30대 중반에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으로 일했는데 그는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었다. 2000년 2월 삼성증권 상무로 재직 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게 고발당했다. 여당 총선 패배는 구조조정 후퇴로 인식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나타나면서 증시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그의 보고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장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CNN, CNBC,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많은 외신도 그의 의견에 주목했다. 2003년에는 외국인 전용 헤지 펀드를 만들어 한국인 최초로 2천만 달러의 시딩 자금을 세계 최대 헤지 펀드 그룹 중 하나인 맨 그룹에서 받았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로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대학원에서 재무분석, 산업분석, 기업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10년 넘게 조선일보와 매경 이코노미의 칼럼을 기고했고 은행, 대기업, 바이오 등 다양한 사회이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 거버넌스 프롬 이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그는 서울 한남동에 부인과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중 첫째는 미국 서부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는 동부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아직 주식을 모른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소크라테스의 역설에서 파생된 말이다. 월가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내공은 부족하고 열정만 앞서는 애널리스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베테랑 펀드 매니저가 점잖게 웃으면서 건네는 충고이기도 하다. 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 기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당신은 당신이 중요한 팩트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의 함축적 표현이다. 2020년에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거둬 자신감이 충만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보유 종목의 펀더멘털과 리스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이 책은 10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페이스북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 테슬라의 주가 리스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애플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유, 서울 아파트와 미국 주식의 장기 수익률 비교 등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좋은 투자 프레임워크와 습관을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기업을 찾는데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지난 3년간 내 강의를 들은 연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낸 문제들이기도 한데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틀렸다. 2020년에 국내외 우량 종목을 꾸준히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최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펀드 매니저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다만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근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다. 삼성전자, 네이버, 애플, 알파벳 같은 우량 종목도 단기적으로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다. 주가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해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심지어 기업의 본질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 독보적 브랜드와 안정적 수요를 자랑하는 농심 같은 회사도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했다. 이 책은 철저히 투자자 입장에서 쓰였다. 장기 보유에 적합한 기업, 그리고 피해야 할 기업을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함께 리서치하고 토론하면서 얻은 경험을 최근 시황에 맞게 정리했고, LG생활건강,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기업은행 등 한국 기업과 홍콩, 싱가폴, 일본 등 해외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테슬라, 애플, P&G, 코스트코, 아마존 등의 해외 기업도 골고루 다뤘다.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고객이자 친구였던 국가대표급 외국인 투자자 3명의 한국 투자 경험담도 공유했다. 미국 최고의 헤지펀드였던 타이거 매니지먼트 전 파트너 RJ 맥크리아리, 세계 최대 액티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전 아시아 리서치 헤드인 리언 터커, 홍콩의 대표적인 미국계 헤지펀드 이사에서 핵심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 시 박사의 진솔한 경험이 차례로 등장한다. 이들 국내외 기업 사례와 외국 투자자들의 경험담은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운 점은 투자는 객관적인 장기 분석에 입각해서 해야 하며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투자에는 애국심이 필요 없다.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좋은 투자 습관을 길러야 한다. 보유 주식은 언제든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를 가늠하기 위해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는 습관을 기르자.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를 확인하듯 보유 또는 관심 종목의 시가총액을 체크하고 국내외 경쟁사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자.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해 본 것을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면 주위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보일 것이다. 성공 투자를 위한 첫 단추는 좋은 투자 습관이다. 성공 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듯 좋은 산업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를 산업효과, 인더스트리 이펙트라고 한다. 초우량 기업은 예외 없이 고성장 산업에서 탄생한다. 삼성전자, 아마존, 테슬라가 고성장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전자상거래 또는 클라우드, 전기차 산업의 엄청난 발전에 기인한다. 심지어 고성장 산업 중위권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사양 산업의 1등 기업보다 나을 수 있다. 용의 꼬리가 닭의 머리보다 나은 것이 21세기 산업의 현실이다. 패밀리 기업, 패밀리 오운드 비즈니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외에 미국의 월마트, 허쉬, 에스티로더, 유럽의 로레알, 루슈 모두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끄떡없는 패밀리 기업이다. 2006년 이후 패밀리 기업의 주가가 다른 상장사에 비해 매년 3.7%포인트 높은 성과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주인의식이 강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거대한 R&D 투자를 통해 진입장벽을 쌓아 독점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유망하다. 2020년 12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20년에 수십만 개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개설됐다고 한다. 중고생 자녀에게 삼성전자, 카카오,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주식을 선물하면 건전한 재산 증식 방법을 배우고 자본주의에 꽂힌 상장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는 경제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 주식 중심의 문화, 에쿼티 컬처가 생기다니 반가운 일이다. 투자자 자신이 삼성전자에 입사하거나 자녀가 구글, 페이스북에 취직하지 않아도 이들 기업의 주주가 되면 수십조 원의 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권리가 생긴다. 소수 주주도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수천 명의 박사를 포함한 인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식 투자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매수해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때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주식 수익률 vs 부동산 수익률. 질문: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와 미국 주식 중
어느 쪽 수익률이 더 높았을까? 1번 서울 아파트, 2번 미국 주식, 3번 둘 다 연 14%로 동일, 4번 부동산 수익률은 계산 불가. 답은 2번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의 총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해 연 14%였다. 한편 2008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 총 수익률은 임대 수익 추정치 2에서 3%를 포함해 연 8에서 9%였다. 1950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16개국 사례를 봐도 주식은 총 수익률이 13%로 주거용 부동산의 총 수익률 12%를 조금 앞선다. 한국 주식의 총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연 7%, 전 세계 주식은 연 10%였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배당을 포함해 연 16%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주식의 총 수익률은 연 3%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내 주식은 투자 메리트가 없었다는 얘기다. 아파트의 총 수익률을 집값 변화율과 임대 수익률로, 주식의 총 수익률을 주가 변화율과 배당 수익률로 놓고 비교해보자. 부동산 투자 수익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수익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배당금의 합이다. 2020년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뉴스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2013년 5억 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 가격이 7년 만에 2배로 치솟았다 였다. 7년간 5억 2천만 원에서 10억 1천만 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매년 9.9%씩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다. 이는 복리의 마법이다. 두 자리에 가까운 상승이지만 세상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위험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이 연 10%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 아닌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모두 객관적인 계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니 한심하다. 부동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로 연 수익률을 계산한 후 주식 같은 다른 위험 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점도 있지만 성격이 매우 다른 자산이다.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총 수익률이 조금 높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적다. 총 수익률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집값 상승보다 크기 때문이다. 주식은 총 수익률에서 안정적인 배당의 비중이 적다.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중요하다. 21세기 들어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처럼 배당 없이 고성장을 무기로 한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에게 보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낮으므로 두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면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다.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결론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우량한 주식이 아파트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출이나 전세 등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버핏은 자신이 모르는 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평생 지켰다. 시장의 관심이 IT 업종에 집중돼 주가가 폭등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버핏의 생각은 이것이다. 세상에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많은데 왜 굳이 잘 모르는 분야에 베팅해야 하는가? IT 기업이 아니라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한 컨슈머 기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애플에 투자한 것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헤지 펀드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미국의 타이거 매니지먼트도 리서치 및 정보 접근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소비, 컨슈머, 헬스케어 제약, 금융, 통신 등 일부 업종의 투자를 집행한다. 첨단 IT 산업은 워낙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져 뉴욕에 본사가 있던 타이거가 핵심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리콘밸리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학개미가 테슬라 주식 11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학개미 가운데 막상 테슬라 전기차를 시승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제품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투자자로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테슬라 매장에 전화하면 모델 3, 모델 S, 모델 X 시승 예약을 도와준다. 물론 주주라고 그 기업 제품을 테스트해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 투자의 출발점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뒤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를 챙기고 경영 성과도 체크해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테슬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5년 홍콩에서 일할 때 친구의 모델 S를 타본 후였다. 앞자리 가운데에 달린 17인치 크기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충격적이었고 전기차의 가속력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인 제로 빼기 4초 미만이었다. 2017년 말에 서울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했다. 처음에는 충전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자동차의 성능, 제로에 가까운 유지비 등 장점이 단점을 압도한다고 느꼈다. 아침에 테슬라를 타면 가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고 디스플레이에 떴는데 기계가 아니라 IT 기기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현재 13분의 1 수준인 50에서 60달러를 횡보하고 있었다. 불과 3년 전이지만 당시만 해도 월가는 물론 자동차 업계 역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상황이었다. 국내 유수의 자동차 부품사 회장님도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방문 후 한국의 자동차 조립 라인에 비하면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테슬라 제품을 경험해본 나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또 하나의 사례는 아이팟이었다. 21세기 최고의 소비자 제품이자 시대의 아이콘인 애플의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전격 출시했다. 아이폰의 모태는 2001년 세상에 나온 아이팟이었다. 잡스가 외형 및 디자인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아이팟은 사용하기 쉬운 유저 환경과 심플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든 휴대용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더 이상은 애플의 주요 제품이 아니지만 아이팟은 이미 4억 개 이상이 팔렸고 6년 후 탄생할 아이폰을 예견하는 히트 상품이었다. 2003년 말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 전용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해 살던 때 매일 아침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국제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을 태워주기 위해 스쿨버스에 올라가 보면 버스 안의 모든 학생이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첫째가 졸라서 3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아이팟을 사줬던 기억이 난다. 현재 130달러인 애플 주식이 2004년 상반기에는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애플은 재탄생했고 그 후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로 이어진 애플의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가 막 서막을 연 것이었다. 주식 투자는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생활의 경험을 응용하면 재미도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변화를 놓치지 마라.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생길 때 크게 오르거나 내린다. 변곡점이라고도 한다. 매년 5% 성장하던 기업이 15에서 20% 고성장 기호로 바뀌는 시점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독일의 아디다스 주가는 2016년 100유로로 시작해 290유로까지 뛰었다. 과거 평범했던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되고 쿨한 요소까지 가미돼 부동의 1위 나이키 신발보다 모멘텀이 좋아진 것이다. 즉 상향 변곡점을 돌파했다. 반대로 정부가 만들어준 툴 안에서 평화롭던 업종의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면 기존 기업들은 하향 변곡점을 돌파한다. 2020년 말에 카카오뱅크는 미국계 사모펀드, TPG 등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9조 3,20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4대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우리금융의 시가총액 7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설립 2년 차인 2018년에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가 수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4대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하향 변곡점을 돌파했다. 4대 지주사 중 가장 낮다는 KB금융도 2008년 고점에서 2020년 저점까지 주가가 50% 하락했다.
놀라운 것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등 주요 은행에 근무하는 내 후배들이 계좌이체 때는 모두 카카오뱅크 앱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카카오뱅크는 매달 1250만 명이 접속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 앱을 가졌다.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더 잘하리라는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에게 고객, 브랜드, 이익을 뺏길 것으로 전망된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관심이 있고 정보 접근에 유리한 제품 및 서비스 동향에 관심을 가져라. 국내외 뉴스, 각종 매체,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과 친구들이 게임을 즐기는 경우 국내의 게임 회사나 엔비디아 같은 비주얼 컴퓨팅 기술 선도 기업 투자에 비교 우위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 네트워크,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얻는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중요하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내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일단 변화가 감지되면 이를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중요하다. 소비자 제품이라면 남보다 먼저 테스팅해보는 것이 그 기업의 실적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년 전에 농심이나 경쟁사인 오뚜기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라면 2011년 4월에 출시된 농심의 프리미엄 브랜드 신라면 블랙을 당일 슈퍼마켓에서 구매해 시식해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길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는 재미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뛰어난 신경제기업에 투자했다면 창업자의 성장 스토리도 배울 수 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수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 두 번째, 섬세하게 관찰하는 능력. 세 번째,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부지런한 자세. 좋은 주식 1. 패밀리 기업. 금수저 부작용보다 주인의식이라는 장점이 뛰어나다. 투자자의 목표와 투자 대상인 기업의 목표가 일치할 때 가장 좋은 투자 성과가 난다. 대주주나 CEO가 소수 주주와 같은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주가는 상승의 발판을 다진다. 하지만 우리는 대주주나 CEO가 소수 주주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해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투명하게 경영하는 패밀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가족 기업이라고도 하며 아시아에서는 삼성, LG, SK, 현대차그룹 같은 한국의 재벌이 대표적이다. 미국에는 월마트, 포드, 에스티로더, 허쉬, 컴캐스트 등이 있다. 유럽은 독일의 BMW, 네덜란드의 하이네켄, 프랑스의 에르메스, LVMH, 케어링, 로레알, 스페인의 인디텍스, 스위스의 로슈, 이탈리아의 몽클레르와 프라다 등이 패밀리 기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2020년에도 기업 가치가 대부분 증가했고 그 결과 가문의 재산도 증식했다. 기업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실천력이 결합되고 균형을 유지할 때 훌륭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가족 재산 대부분이 패밀리 기업 주식에 투자돼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회사 주식 가치의 상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패밀리와 소수 주주의 목표가 일치되는 것이다. 크레딧 스위스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전 세계 주요 패밀리 기업의 주가가 다른 상장사에 비해 매년 3.7%포인트 높은 성과를 보였다.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대단한 격차다. 패밀리 기업은 주인의식이 강해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안정적이며 매우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패밀리뿐 아니라 소수 주주도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보는 셈이다. 패밀리 기업은 지난 14년간 일반 상장사보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일궈냈다. 일반 상장사 매출 증가율은 연 6.8%, 패밀리 기업은 연 11.3%로 매년 4.5%포인트 높았다. 이익률도 약 2%포인트 우월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R&D 투자도 훨씬 적극적이었다.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투자 시 차입보다는 자체 자금에 의존했다. 패밀리 기업은 매우 다양하다. 1743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루이비통이나 1847년 덴마크에서 탄생한 칼스버그 같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상장 기업도 있고 이보다 역사는 짧지만 108년간 비상장 형태로 가문을 유지하는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도 있다.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처럼 지난 20에서 30년 사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1세대 신생 기업도 많다. 이들 기업의 창업자와 패밀리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성공하는 패밀리 기업의 공통점은 10에서 20년 후의 장기 비전과 1에서 2년의 단기 계획이 조화를 이루며 큰 변화의 흐름에 잘 대응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패밀리 비즈니스는 상장시키지 않고 창업한 가문이 그대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외부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의 지분을 굳이 남에게 넘길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2대 이상의 전통을 가진 전 세계 25대 패밀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상장이다. 그래서 알짜 패밀리 기업은 많으나 상장사를 찾는 작업은 쉽지 않다. 미국, 유럽 증시에 상장된 월마트, 에스티로더, 허쉬, 로레알, 로슈 같은 기업은 과거 몇 세대에 걸쳐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 같다. 좋은 주식 두 번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인터 브랜드가 선정하는 100대 브랜드에 주목하라. 세계 증시에서 장기간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고객의 신뢰를 쌓았고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워왔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페이스북, 나이키, 아디다스, 루이비통, 에르메스, SAP, 어도비, 스타벅스, 비자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구글 관계사인 유튜브, 페이팔,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 구독 경제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급속히 높이고 있다. 인터 브랜드는 매년 가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하는데 영향력이 막강해 재계와 금융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월가가 인터 브랜드의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1년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로 선정된 기업들이 시장보다 뛰어난 주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인력, R&D, 고객 관계, 신뢰 등과 함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이다. 인터 브랜드는 살아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2020년 10월 인터 브랜드는 신규 100대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테슬라가 40위로 재진입했다. 이는 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신념이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현재 128억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밀레니얼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기업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는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터 브랜드에 의하면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도록 해 매출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영업이익을 늘리며 다시 해당 브랜드를 찾도록 해 고객의 충성도를 이끌어낸다. 좋은 주식 세 번째, 대규모 R&D로 진입장벽 쌓는 기업. R&D 규모가 큰 IT 서비스, 하드웨어, 제약, 바이오 업종. 베스트셀러 제로투원의 저자이자 페이스북 최초의 투자자 피터 틸은 경쟁을 피하고 비즈니스를 독점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강조한다. 경쟁은 패배자들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경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말이다. 모든 뛰어난 기업은 독점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1999년에 핀테크의 원조격인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던 틸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명이다. 틸과 머스크는 2000년대 초 페이팔에서 CEO와 최대 주주 겸 고문으로 같이 일한 인연이 있다. 2002년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돼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20년 전 두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라이벌 관계였다. 2015년 한국을 방문했던 틸은 위대한 기업은 경쟁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구글의 예를 들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검색 엔진을 독점하는 기업이다. 그 결과 지난 13년간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이익을 냈다. 구글 지주사 알파벳은 2019년 매출액의 16%에 달하는 29조 원을 R&D에 쏟아부었다.
알파벳의 목표는 92%에 달하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AI, 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다.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역시 뛰어난 인력과 수십조 원의 R&D 예산을 무기로 자신의 영역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IT 분야에서 미국과 확실히 디커플링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56%, 바이두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76%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창조적 독점을 추구하라는 틸의 메시지를 실행하고 있다. IT 서비스 및 하드웨어, 제약 바이오, 자동차 업종의 R&D 투자가 특히 크다. 이들 업종의 선도 기업은 R&D에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쌓고 있다. 로슈, 머크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이 매우 높다. 폭스바겐, 다임러벤츠,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는 설비 투자 외에 매년 수조 원 이상의 R&D 투자를 해왔다. 5년 전만 해도 폭스바겐이 세계 1위의 R&D 투자 기업이 됐다. 내연기관의 성장성은 떨어지는데 자금 수요는 많으니 자동차 업계는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맥킨지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R&D 투자는 2조 3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은 정부, 학교가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주도였다. R&D 기준 세계 100대 기업이 전 세계 민간 부문 R&D 투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부 상장사는 매출액에 비해 높은 비율로 R&D에 투자한다고 자랑하지만 R&D에서 핵심 포인트는 R&D 절대 금액과 치밀한 기획이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절대 규모는 세계 5위이고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흠이다. R&D 규모에서 세계 50위 안에 드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R&D 예산이 신제품 개발과 핵심 역량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이 기업 가치 증가를 유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R&D는 비로소 전사적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오후의 도서관 저의 생각입니다. 이남우 교수님은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투자를 가르치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세계 경제, 특히 투자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좋은 투자 관점과 투자 습관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남우 교수님은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고 그 기업의 리스크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흔히 말해서 TQQQ라고 하는 것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손익 비대칭성 원리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50% 하락한다고 해도 100% 상승해야 원본에 이르는데 그렇게 되기는 아주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표현대로 하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패밀리 기업을 비롯한 매우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투자를 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